이뤄두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서울대학교 공연예술협동과정의 라시네 선생님께서 불가능한 번역, 퍼포먼스로의 전환 이후 텍스트와 퍼포먼스의 관계 제고라는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불가능한 번역 퍼포먼스로의 전환 이후 텍스트와 퍼포먼스의 관계 제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진행할 거고요. 제가 띄워놓은 포스터는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연의 포스터로 마지막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해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좀 해주세요. 아, 네. 이게 전체 화면인가? 저 위에 화살표 오른쪽에 이거요? 누구하면 보실까요? 아니야 저기 오른쪽 맨 오른쪽. 예 그거 예. 지금 배웠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왜 지금 다시 텍스트인가? 동시대 연극의 담론 지형은 2000년을 전후로 이론의 차원에서 퍼포먼스로의 전환을 주도한 독일 이론의 자장 안에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스티스 레만의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에리카 피셔리테의 수행성의 미학은 동시대 연극의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중요한 참조점이 되어있다. 이는 두 저작이 널리 인용되고 또 실제 공연 비평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연극이란 무엇인가를 텍스트가 아니라 퍼포먼스에 칭의해서 즉 관객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펼쳐지는 사건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문제는 이들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196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서구 연극의 상황과 2000년대 초 독일발 이론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연극 담론의 중심이 이미 텍스트에서 퍼포먼스로 옮겨온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기 동시대 연극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세기 후반의 공연 창작자들이 예컨대 연극의 배우와 관객의 몸만을 남기고자 한 그로토프스키의 가난한 연극이나 서사 전달이나 감정 표현에 치중한 모던 댄스를 거부하고 움직임 자체를 탐구한 포스트 모던 댄스의 경우처럼 텍스트로부터 독립된 퍼포먼스의 자율적 영역을 탐구하는 일을 실로 자신들의 동시대적인 과업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오늘날의 가장 동시대적인 작업들 중에는 텍스트에 충실한 작업을 표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자, 여기 정말 부끄럽게도 각주를 비워놨는데요. 무슨 얘기를 쓰려고 했는지는 뒤에 절까지 읽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의 기원을 증언하는 이른바 포스트 드라마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실은 동시대 공연 창작자들이 텍스트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방증한다. 제가 너무 여러분 포스트 드라마론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요. 네, 포스트 드라마론이라 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통 요즘도 그런 상식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 작품으로서 희곡, 드라마 텍스트를 무대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낡아져 버려서 우리가 꼭 연극에서 드라마 텍스트가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을 포스트 드라마적인 체제라고 한다면 또 그러한 체제 그 이후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논의의 핵심이 그러니까 드라마를 배척했지만 드라마가 돌아오고 있다. 혹은 텍스트를 배척했지만 텍스트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 창작자들이 더 이상 동시대 공연 창작자들이 텍스트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텍스트가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텍스트와의 대결이 더 이상 동시대 창작의 과제가 아닌 바
연극이 텍스트와 전에 없이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 텍스트의 지위가 복권되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다시 텍스트로를 주장하는 이론적 작업들은 2000년대 이후 출현한 텍스트에 대해 묻고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를 오늘날의 연극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논의들에 맞서지만 텍스트냐 퍼포먼스냐를 문제 삼는 가운데 자신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이론의 컨셉트를 답습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연극이 텍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텍스트와 더불어서 무엇을 하는가는 물음에 붙여지지 않는다. 이 글의 기획은 텍스트와 퍼포먼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국내 공연 사례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네, 글을 쓰면서 이 기획이 너무나도 거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카이 나오키의 번역론에 기대어 번역의 개념을 새로이 이해하고 텍스트에 충실한 번역을 시도한 동시대적인 퍼포먼스의 사례로서 극단 신장로의 크로스젠더 연극 비평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연극이라고 하는 번역 작업의 근원적인 불가능성이 어떻게 그 자체 연극의 가능성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2절은 번역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와 퍼포먼스의 관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연극 기호학의 주요한 연구 주제였다. 그러나 지면에서 무대로의 이행에 관한 명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일종의 번역 작업이라는 생각은 기호학적 논의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위벨스펠트에 따르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은 이른바 주지주의적인 혹은 유사주지주의적인 고전적인 것으로 텍스트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퍼포먼스를 문학 텍스트의 표현이나 번역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출가의 과업은 자신이 충실해야 할 1차적 대상인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문자 텍스트와 그것의 퍼포먼스 사이에 의미론적 등가성이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관념을 바탕으로 한다. 인용문에서 위벨스펠트는 퍼포먼스를 텍스트의 번역으로 보는 것이 문제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다. 하나는 번역의 관념이 텍스트와 퍼포먼스 사이의 차이를 배제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배제의 제스처가 퍼포먼스를 텍스트의 의미에 종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퍼포먼스는 결코 텍스트의 복사본이 아니라는 그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통찰을 딛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의 관념이 등가성을 요구한다면 번역의 실제는 어떠한가? 번역이 온전한 의미에 가닿는 일은 애초에 가능한가?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번역이란 무엇인가? 번역의 개념을 살펴보기 앞서 이 글에서 번역이라는 말을 은유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번역은 흔히 하나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매개하여 그 뜻을 통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오늘날 언어학 및 기호학에서 그것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다. 야콥스는 언어기호의 번역이 세 가지 층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언어의 번역, 언어간 번역, 그리고 기호체계간 번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인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야콥슨이 번역을 일종의 해석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어떤 언어적인 기호든 그것의 의미는 그 기호를 다른 대안적인 기호로 번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황혼의 말뜻은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무렵으로 옮겨 새기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번역인 한에서 이때 해석은 의미론적 등가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번역이란 주어진 기호가 가진 의미와 등가적인 의미를 가진 해석을 생산하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번역이 등가적인 해석을 생산하는 실천이고 그러한 실천의 영역이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로 국한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는 번역이라 여기는 바로 그 번역은 언제나 언어 간의 번역인 것인가? 텍스트와 퍼포먼스 사이의 관계를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하간 엄밀한 의미에서 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가. 번역에 대한 우리 이해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카이노키는 그가 번역의 실천계라고 부르는 것을 짚어낸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계나 체제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을 이제 푸코의 맥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사카이노키 본인이 영어로도 글을 쓰고 일본어로도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일본어로 이거 실천계라고 새기고 있어서 번역자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따랐습니다. 번역의 실천계란 하나의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의 대칭적인 변환을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번역이 있으려면 우선 서로 다른 언어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번역은 섬처럼 존재하는 언어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처럼 표상된다. 그러나 사카이가 보기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구축된 번역의 특수한 표상이 따르는데, 왜냐하면 각각의 언어가 서로 대등하면서도 자기 완결적인 통일체로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질적인 언어적 실천들 사이의 경계를 획정함으로써 공동체 내부의 균질성과 정체성을 사후적으로 구성해내고자 한 근대적 기획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카이는 야콥슨의 3분법을 의문에 붙인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 내와 언어 간의 구분이다. 이 구분이 성립하려면 한 언어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주지하다시피 그러한 경계는 언어 공동체를 가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성되는 것이지 자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카이는 이처럼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동일한 언어 공동체에 속한다고 가정하는 균질 언어적인 말 걸기와 그러한 과정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는 이언어적인 말 걸기를 구별합니다. 균질 언어적 말 걸기의 자세는 균질적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적이고 투명한 전달이 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질적인 매체가 개입하지 않는 한 번역이라는 이념은 의미가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언어적 말걸기의 자세는 상호적이고 투명한 전달이라는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대신에 언어적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매체는 이질성이 내재하기 때문에 모든 발화가 전달에 실패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균질 언어적 말걸기가 소통의 가능성을 소통의 조건으로 전제하는 반면, 이질 언어적 말걸기는 소통의 실패 가능성 자체를 소통의 조건으로 삼는다. 후자의 의미에서 번역은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무언가를 읽을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이다. 야콥슨이 보았듯이 언어 내 번역 또한 번역이라면 주어진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종의 다시 말하기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서 우리가 그 말 뜻을 헤아릴 때마다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번역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새삼 번역의 시간성에, 즉 그것이 반복의 행위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균질 언어적인 번역의 표상은 이언어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타자성을 지우고 번역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언어 공동체 사이에 비교 가능한 차이의 문제로 생각하게 한다. 다시 말해 차이가 이것과 저것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전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건네진 말과 그 말의 번역 사이의 간극은 실상 그것을 다시 말하는 반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말하기와 다시 말하기 사이로서 발생하는 이 간극을 소통의 실패라고 부른다면 실패는 번역의 결함이 아니다. 오히려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에 번역은 필요한 것이고 번역의 실패에서 혹은 실패로서 번역에서 발생하는 간극으로 인해 번역은 끝없이 그에 응답하는 다른 번역을 부르는 것이다. 저 원래 남들 앞에서 떠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입이 떨리죠. 3절 읽겠습니다. 퍼포먼스를 통한 팍스의 번역으로서 연극. 다시 위베르스펠트로 돌아가보자. 위베르스펠트가 퍼포먼스를 텍스트의 단순한 반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때 그녀가 말하는 연극의 텍스트란 무엇인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문학 작품으로서 희곡을 가리킨다. 이론 차원에서의 퍼포먼스로의 전환 이전에, 그러니까 연극이란 곧 문학 작품을 무대화한 것이라는 생각이 의심 없이 통용되던 시절에 속하는 그녀가 텍스트를 곧 문자 기호와 동일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극이 더 이상 문학에 근거하여 규정되지 않는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의 텍스트 이해는 어떠한가? 오늘날 텍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즉 텍스트란 퍼포먼스의 기본 재료가 되는 글로 적힌 무엇이라는 생각 자체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반드시 극작가가 쓴 희곡은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퍼포먼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가 아니라 여러 재료들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인식 정도가 동시대의 텍스트 개념이 지난 시대의 담론과 결별한 지점일 것이다. 동시대의 실험적인 연극들을 가리켜서 관습적인 방식의 텍스트 기반 실천과 대비시켜 소위 텍스트 기반이 아닌 연극이라 부를 때 이때 텍스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텍스트 기반이라는 것이 극작가가 쓴 희곡을 의미한다면 연극들이 활용하는 문자 텍스트들, 가령 시, 소설, 신문기사, 참사 생존자의 증언 등은 텍스트가 아닌 것인가? 만약 어떤 공연이 극작가가 쓴 희곡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희곡 자체가 시인지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실험적인 형식이라면 이를 텍스트 기반의 연극으로 볼 것인가, 텍스트 기반이 아닌 연극으로 볼 것인가. 텍스트와 퍼포먼스가 맺는 관계가 전에 없이 다채로운 이러한 연극의 상황은 텍스트 개념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요청한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연극의 대표주자라고 할 만한 사례인 공동창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전형적인 텍스트 기반의 창작이 대본을 정한 다음 연습실에서 장면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공동창안 작업은 연출가와 공연자 등 창작의 주체들이 연습실에서 만들어낸 장면들을 엮는 방식으로 공연이 만들어진다. 누군가의 펜 끝에서 탄생한 문자 텍스트에 기원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이 방법의 동시대적 의의를 높이 사더라도 기존의 방식이 펜 끝에서 연습실로 향하는 만큼이나 공동창안이 연습실에서 시작되어 누군가의 펜 끝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문자나 기타 기호로 된 대본이나 스코어를 남기지 않는 공동창작의 경우라도 텍스트라는 말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즉 짜인 것, 직조물이라는 의미에서 공연의 제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실제로 펼쳐져야 하는가에 관한 구두의 약속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우리는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연극에서 텍스트가 단순히 언어 기호로 된 재료, 즉 말과 글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사가 전혀 없는 퍼포먼스의 경우를 생각해보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베케트의 텔레비전 드라마 쿼드를 보자. 4명의 출연자가 정사각형 위를 걷기만 하는 이 작품의 대본은 출연자들의 등퇴장 및 동선을 규정하는 도표와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에 조명과 음향의 구성, 의상,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등에 대한 지시가 덧붙여져 있다. 이 텍스트는 그 말이 함의하는 어떤 의미에서도 드라마로 간주되기 어렵고 차라리 안무 스코어라고 불러야마땅히 보이지만 어쨌거나 베케트가 쓴 몇 타의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작품들과 함께 드라마로 분류된다. 퍼포먼스의 텍스트가 없더라도 퍼포먼스의 텍스트는 존재하는 것이다. 영미권의 희곡 연구자들이 쿼드를 두고 종이접기 설명서처럼 보인다거나 차라리 레시피나 조립 설명서 같다 고한 언급에서 힌트를 얻어 텍스트와 퍼포먼스의 관계에 대한 유비로서 레시피와 요리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레시피가 없는 요리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요리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일련의 순서와 절차로서라도 그것은 존재한다.
SP는 요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음식의 맛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텍스트란 퍼포먼스의 가능성 및 반복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립되는 어떤 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 개념은 펜 끝에서 시작된 것이든 연습실에서 시작된 것이든 다양한 유형의 연극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연극을 퍼포먼스를 통한 텍스트의 번역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네, 이런 관점을 적용해서 이 공연을 다시 보려고 해봤는데요. 제가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쓰지는 못해서 살짝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내용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비평가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내용은 일단 첫 문단을 읽고 말씀드릴게요. 극단 신장로의 2018년 연극 비평가는 스페인 극작가 후안 마요르가의 이 곡 비평가를 크로스젠더 캐스팅으로 무대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지금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2018년이고요. 2017년 초연에서 배우 김승원과 이종무가 각각 비평가와 볼로디아와 극작가 스파르파로 보냈고 2018년에는 백현주와 김신욱이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같은 이 곡을 가지고 초연에서는 남성 비평가와 남성 극작가를 남성 배우들이 연기를 한 것을 그 다음에 재공연에서는 여성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버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곡의 이 연극의 내용을 살짝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자 버전으로 설명드리자면 초록색 옷을 입은 김신욱 배우가 스카르파 극작가고요. 옆에 까만색 옷을 입은 백현주 배우가 볼로디아로 나오는데, 스카르파가 한 10년 만에 신작을 발표를 하는데 그 작품을 발표한 초연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날 밤에 볼로디아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볼로디아한테, 왜냐하면 볼로디아는 오랫동안 연극 비평을 해온 사람인데 공연을 본 날 바로 그날 밤 저녁에 단평을 써가지고 전보를 쳐서 평을 싣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쓴 평을 보여달라 라고 이제 쳐들어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엄청난 혹평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작가인 스카르파가 거기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 공연 대본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대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극작가가 자기가 읽고 싶은 대목을 읽으면 상대가 이제 대사를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로디아가 대사를 쳐주게 되는데 이 극중극, 이 대본에 써 있는 극중극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스카르파가 연기하게 되는 게 권투 선수고 그 다음에 볼로디아가 받아쳐주게 되는 게 그 권투 선수의 코치예요. 타우베스예요. 그래서 이 극중극을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두 사람의 관계를 유비하는 것이구나. 그 사세관계와 그다음에 비평가와 이 극작가, 그러니까 비평가가 마치 선생님처럼 비평을 통해서 이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유비관계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둘이 엄청나게 연극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연극이 무엇이고 예술이 무엇이고 연극은 얼마나 진실되고 세계는 얼마나 거짓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고 근데 이제 이 비평가가 이 작품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이 연극의 2부에서 이제 타우베스, 그러니까 코치의 아내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 여성 인물이 너무 거짓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카르파는 그 여자야말로 진짜다.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이 극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무엇이 발견하시냐면 사실은 그 여자가 이 비평가 볼로디아의 아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출한 볼로디아의 아내를 스카르파가 어딘가에서 만났고 그래서 그 실제 볼로디아의 아내가 한 말들 그 여자를 정말 모델로 만든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탄로가 나고 그래서 가출한 당신의 아내가 사실은 우리 집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비평가가 아내를 찾으러 뛰쳐나가면서 끝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좀 마지막이 좀 그렇죠.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 작가의 희곡을 무대에 올린 만큼 이 공연의 대본은 초연에서부터 최소 2중의 번역을 거쳐서 마련되었을 것이다. 우선 문학 번역가가 희곡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 있었을 것이고 다음에는 배우들과 함께 국악본을 읽으며 공연을 위한 대본을 확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창작진은 이 과정에서 특히 번역에 충실성을 기했는데 드라마turg 임승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존 출판된 번역본을 기초 대본으로 삼아 내용상의 변경을 강하지 않았으며 재공연을 위해 스페인어 원문과 대조를 통해 대사를 가다듬으면서도 가급적 원문의 직역을 통해 이해한 바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기는 것을 대본 작업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처럼 초연과 재공연이 대본상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젠더 버전을 재공연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공연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두 공연 달랐는데 이는 평단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선 초연에 관해서는 비평의 반응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는데요. 남성 지식인 둘이 등장해서 극진국 속 여성 인물의 진짜됨과 가짜됨을 왈가왈부하면서 실제로 여성 인물은 등장조차 하지 않는 이 희곡의 남성 중심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는 재공연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는데 크로스젠더 연기가 희곡 텍스트의 남성 중심성을 전복시키는 효과를 낳았는가 하는 논점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공연이 주는 여성주의적 해방감에 대한 객석의 반응이 유례없이 열광적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의아할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일색이었는데 그 연기가 단순히 남성성을 흉내낸 데 그치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전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오히려 젠더 이분법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보다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여성 배우가 남성 인물을 연기한다는 사실이 어떤 효과를 낳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극중국을 풍포했다는 점에서 또 연극을 통해 연극에 대해 논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지닌 메타극적 특징이 여성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남성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기호로서 여성의 몸이 드러남으로써 몸에 의해서 잘 드러났다는 해석, 그리고 스카르파가 극중국 여인의 대사를 읊을 때 여성 배우의 진짜 몸이 드러남으로써 연극의 진짜됨과 가짜됨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해석 등이 제기되었다. 이 뒷부분 살짝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스카르파가 자신이 쓴 대본을 직접 읽으면서 연기를 하는 와중에 그 극중극에 들어있는 타우레스의 부인이 하는 대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초연에서는 남자 배우가 그 여인이 되어서 이제 대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크로스젠더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여자 배우가 남자 극작가를 연기를 하다가 딱 그 대목에서는 다시 여자의 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계속 정장 자켓을 입고 있던 이 배우가 자켓을 벗고 그러니까 민소매 같은 옷을 입고 이제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확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기존에 제기된 비평적 해석과 평가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겠으나 이 모든 비평들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것이다. 이러한 해석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어째서 희곡 텍스트의 의미이고 그 의미를 퍼포먼스가 이를 얼마나 구현해내거나 반영한가의 여부인가. 초연과 재공연의 대본이 같다고 해도 이 둘의 희곡 기회는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마땅하고 그때 우리는 실로 초연에서 그리고 재공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비평과 초연과 크로스젠더 버전의 차이 중에는 배우의 성별도 다르지만 객석의 배치도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보자. 전자는 프로시니언 무대이고 후자는 관객이 서로 마주보는 가로형의 긴 무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초연이 관객에게 건네고자 한 말과 재공연이 건네고자 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혹은 반영한다가 더 낫겠네요. 초연에 대한 반응이 정직하게 희곡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반응뿐인 것은 초연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고자 한 것이 희곡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희곡을 충실하게 번역하려는 노력 속에서 희곡 텍스트와 창작진이 만들어낸 텍스트와 그리하여 혹은 번역해낸 텍스트와 그리하여 퍼포먼스를 통해서 관객에게 닿을 의미가 동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연극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성 배우가 남성 인물을 연기할 때
그 연기가 여성으로 읽힐지 남성으로 읽힐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제공안의 말걸기는 희곡을 번역하고 그러한 희곡에 대한 해석으로서 생산된 창작진의 해석을 번역하고 그리고 희곡으로 생산된 창작진의 해석을 번역하는 이가 결국 관객에게 온전히 가닿을지에 대한 확실성을 배제한 채 차라리 그러한 불확실성 자체를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말을 건다. 그리고 이러한 말하기는 희곡 텍스트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 퍼포먼스의 텍스트를 온몸으로 번역하는 중인 공연자와 그런 번역을 다시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중인 관객 사이에서 그 사이로서 발생하는 퍼포먼스 자체를 연극의 중심에 둔다. 마요르가의 희곡 텍스트에 부재하는 여성은 무대 위에 존재하는 여성 배우의 진짜 몸에 의해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진짜 몸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배우는 무대에 서지 않다. 남성 인물을 연기하는 여성 배우의 몸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규정하려 해도 그 규정을 빠져나가 버린다. 남성 인물로 이해하려고 하면 여자의 몸으로 보이고 여자의 몸으로 보려고 하면 남성 인물이 보인다. 여성의 몸을 무엇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그 몸은 번역된 의미로부터 비껴나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희곡 텍스트 상에 존재하는 여성 부제는 어쩌면 작가나 작품의 결함이 아니라 연극이라는 재현의 기제가 여성의 실제를 포착할 수 없음을 결국 연극의 불가능성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연극을 볼 때마다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는 과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 설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유토론 시간이라서 두 개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될 거고 발표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